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어린 왕자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 3장.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가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통해 차츰 그를 알아갔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참 재미있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았다. 내 불행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때 문득 이 신비로운 아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싶어 서둘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어린 왕자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들여다보았다. 언뜻 내비친 다른 별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좀 더 알아보려고 애썼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내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던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에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그렇지. 내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맬 고삐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매놓는다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걸.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가길 어디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나의 말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별들 말고도 만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작은 별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작은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에서 왔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만안경으로 본 적이 있다. 그때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행성의 발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을 보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할 거라고 했다. 1920년 천문학자는 유럽식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번호를 붙이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그 친구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채집하는 걸 좋아하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니? 어른들은 이런 질문으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아마도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창가에는 예쁘게 핀 제라늄 화분이 놓였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봤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쉽게 떠올린다.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래야 비로소 어른들은 탄성을 지른다. 정말 멋지겠구나. 이런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주 신비로운 아이였어요. 멋있고 잘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른들은 분명히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호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바로 알아듣고 더는 귀찮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훨씬 진실하게 와닿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꺼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 6해 전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났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를 되새기는 까닭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만 그려본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실물에 가까운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담고 어떤 그림은 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니
여기서는 크게 그리고 저기서는 작게 그릴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옷차림을 그릴 때도 망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릴 따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지만 나를 탓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아마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들과 비슷해지는 모양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별과 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와 함께 지낸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와, 정말 잘 됐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요? 나는 바오밥 나무들은 성당만큼 큰 나무라 코끼리 떼를 데려간다 해도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 떼를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재치 있게 말하고 나서 다시 진지해졌다. 바오밥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니? 아휴. 어린 왕자는 더는 대답 없이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애썼다. 다른 별처럼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개를 켠 후 태양을 향해 작고 여린 새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의 새싹이면 그대로 두어도 좋다. 하지만 나쁜 풀의 새싹이라면 보이는 대로 뽑아야 한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에는 그 씨앗이 가득했는데 어찌나 빨리 자랐는지 싹을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금세 별 전체를 뒤덮고 땅속으로 뿌리가 파고들어 구멍을 내버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아지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돌봐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니까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하죠. 바오밥 나무인지 아닌지 잘 보고 가려 뽑아야 해요. 이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무척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구별에 사는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예쁘게 그려놓으라고 충고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할 때 이 그림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를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간 후에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거든요. 어느 별에 사는 한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3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나는 그의 말을 토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성인 군자처럼 충고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만일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위험하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이렇게 외쳐야겠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 예전의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위험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바오밥 나무를 정성스레 그렸다. 이 그림으로 위험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왜 바오밥 나무처럼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아, 어린 왕자야.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 알게 되었어.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것은 해질 무렵 아름다운 풍경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야. 나흘째 않은 날 아침, 내가 한 말을 듣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어린 왕자 너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한 말이 우스웠는지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나는 내 별에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져. 프랑스로 금세 날아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보았어요. 잠시 후 너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44번이나 볼 만큼 슬펐었니? 어린 왕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만큼 슬픈 날이었나요? 그랬다면 당신은 대단한 거예요. 그 힘든 하루를 또 참아냈으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